남편 잡아먹은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 나갔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건 내가 가져라. 내 아들은 못 믿는다. 봉투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시어머니는 몇 년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밥을 떠먹여드려도 손을 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빛이 달랐어요. 아주 또렷하게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일이었어요.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바로 이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묵혀둔 이야기였고 한 번쯤은 꺼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날 전과 그날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셋, 언니가 셋이었어요. 저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내라고 하면 귀여움 받고 자랐겠다고 말하죠. 누구보다 예쁨 받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챙김을 많이 받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무렵 집안 형편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먹고 사는 일은 늘 빠듯했고 식구 수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손이 모자랐고 아버지는 늘 돈이 모자랐어요. 누가 누구를 다정하게 챙기고 마음까지 보듬어줄 여유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분위기를 빨리 읽는 아이였습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무엇을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그런 걸 눈치로 먼저 배웠어요. 준비물이 없어도 떼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니, 오빠가 쓰다 남긴 공책을 뒤집어 썼고 짧아진 연필도 끝까지 깎아 썼어요. 다른 아이들은 새 학기가 되면 새 공책 냄새를 맡으며 학교에 갔지만 저는 늘 손때가 묻은 물건을 들고 다녔습니다. 서럽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러웠죠. 당연히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덜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지금은 압니다. 그냥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던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힘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어린 마음에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조금 비껴있는 아이 같았어요.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 한가운데 들어가 본 적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단단하게 박힌 게요. 어린애가 무슨 돈 생각을 하느냐 싶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다르게 봤습니다. 돈은 단순히 과자 사 먹는 종이가 아니었어요. 돈이 있으면 제가 덜 작아질 수 있고 덜 서러울 수 있고 덜 비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었고 시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발은 늘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버틸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버티는 쪽으로 자라온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하다고 했습니다. 쟤는 어쩜 저렇게 악착 같냐. 쟤는 아프지도 않냐. 쟤는 참 독하게 산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제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계속 있으면 제 인생이 너무 빨리 정해질 것 같았어요.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저는 그냥 형편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제 힘으로 길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길도 낯설고 말투도 달랐어요. 다들 바쁘게 걷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랬어요. 무섭지만 여기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공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손을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재봉틀 소리가 귀를 때리고 먼지가 날리고 여름에는 숨이 막히게 덥고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 마디는 부어있고 발바닥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제 돈이었거든요. 누가 준 돈이 아니라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조금씩 쌓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어도 좋았어요. 제 힘으로 만든 숫자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공장 일을 하면서 저는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돈이 흐르는지,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는지, 누가 손이 빠르고 누가 발이 빠른지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 시장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도 많고 옷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새벽인데도 시장은 깨어 있었고 말은 짧고 계산은 빨랐어요. 그런데 몇 번 다니다 보니 보이는 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떼오면 남는지, 어느 물건이 빨리 빠지는지, 어떤 색이 계절을 타는지, 누가 물건은 좋지만 값을 세게 받는지 그런 게 보였어요. 저는 겁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보자기 하나 들고 물건을 떼다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파는 수준이었어요. 버스에 물건을 들고 타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비라도 오는 날엔 천이 젖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제가 고른 물건이 팔리고 거기서 몇 천 원이라도 남으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보였어요. 남들은 웃었을지 몰라요.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그 고생해서 얼마나 남겠냐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한텐 소중했습니다. 그 몇천 원이 쌓여야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쌓여야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쌓여야 비로소 누구 눈치를 덜 보게 되니까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장사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동대문을 오갔고 밤에도 계산을 했어요. 몸은 늘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저는 바쁘게 사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러움이 밀려왔고 몸을 움직이면 그래도 하루는 지나갔거든요. 그때의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 누가 안 도와줘도 된다. 내가 벌면 된다. 그 자신감이 제 젊은 시절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배운 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적어도 누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이름이라도 알았고 누가 어느 집 자식인지 정도는 다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끝도 없이 많은데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그게 처음엔 무섭기도 했고 나중엔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를 모른다는 건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릴 때 뭘 못 가지고 자랐는지 그걸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창도 작고 겨울엔 우풍이 들고 여름엔 숨이 막히게 더운 방이었어요. 비 오는 날엔 이불이 눅눅했고 아침이면 골목에서 사람들 오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잠도 잘 못 잤어요.
낯선 동네 소리, 낯선 방 냄새, 혼자라는 기분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비좁아도 제 몸 하나 누울 자리가 있었고, 월세만 제때 내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 쌀도 아껴 먹고 반찬도 아껴 먹었습니다. 시장 끝물에 가면 조금 싸지는 채소를 골랐고 반찬은 한 번 하면 며칠씩 나눠 먹었어요. 어떤 날은 계란 하나를 2끼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생활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고생과 내가 선택한 고생은 다르더군요. 힘들어도 내가 정한 길이면 사람이 덜 서럽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돈의 무게를 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날도 있었고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다닌 날도 많았어요. 누군가는 그 정도로 뭐하러 사냐고 했겠지만 저는 그런 작은 돈이 모여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1,000원 아낀 날과 1,000원 흘려보낸 날은 한 달 뒤에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는 동전도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다 셌어요. 누가 보면 참 유난이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없어서 서러웠던 사람은 작은 돈도 절대 가볍게 못 봅니다. 공장 생활도 쉽진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하면 바로 핀잔이 날아왔고 손이 느리면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느렸습니다. 남들보다 늦고 눈치도 덜 빠르고 몸도 금방 지쳤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그날 배운 걸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렸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왜 느렸는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덜 혼날지. 그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손이 빨라졌습니다. 사람이 뭐든 매일 하면 늡니다. 느려도 하다 보면 결국 늘어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대문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사람들 말은 빠르고 상인들 손은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요하고 답답한 곳보다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 저랑 더 잘 맞았어요. 동대문은 참 묘한 곳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큰돈이 오가고 한쪽에서는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새벽인데도 다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사이를 보면서 이곳에서는 정신만 차리면 배울 게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펼쳐보니 바느질이 엉망인 물건도 있었고 수량을 일부러 틀리게 넣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따졌어요. 제가 말 안 하면 또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배웠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 좋아 보인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물건은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손으로 만져보고 펼쳐보고 냄새도 맡아봐야 한다는 걸요. 저는 그런 걸 빨리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믿으면 안 되는 사람, 급할 때 진짜 도와주는 사람.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가려보게 됐는데
정작 결혼해서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절에 저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제 손으로 제 삶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영철을 처음 만난 건 25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더 나은 조건이었고 일이 안정적인 편이라 망설임 없이 이직했습니다. 영철은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자주 얼굴을 마주쳤어요. 처음엔 별다른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키가 특별히 크지도 않았고 유난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친절했어요. 겉으로만 웃는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티 나지 않게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입사원이 실수하면 조용히 옆에서 알려주고, 누가 소외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괜히 큰 소리 내지 않고 분위기를 깨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철을 다르게 보게 된 건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회사 사람들 몇 명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시켰고 영철도 같은 걸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철은 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왜 굳이 같은 걸 먹었냐고 누가 묻자 영철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른 거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죠. 된장찌개 한 그릇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크게 느껴졌어요. 상대가 편하라고. 자기 입맛 하나는 접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 뒤로 영철이 하는 작은 행동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가 밀린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말없이 주워 건네준다든지, 모두 바쁠 때 괜히 큰 소리 내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저는 사람을 오래 보고 믿는 편입니다. 첫인상으로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영철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보게 되고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날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영철이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바로 가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볼 일이 좀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 사람들한테 제 동대문 일을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설명하기도 싫었고 누군가는 돈에 밝은 여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철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나서야 영철은 제가 퇴근 후에도 일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 더 하세요. 동대문에서 옷 조금 팔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영철은 놀라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단하네요. 저는 퇴근하면 바로 눕고 싶은데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꼭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독하냐, 너무 돈만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면 뭐가 남냐. 그런 말을 저는 이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철은 달랐어요. 평가하지 않았고 억지로 치켜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영철은 동대문까지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나를 때 거들어주고 늦은 시간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컸습니다. 저는 누가 제 옆에 그냥 있어주는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했어요. 막내였지만 늘 스스로 챙겨야 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더더욱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철의 그 조용한 다정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도 영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크게 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일 때문에 약속을 늦추거나 바꿔도 심하게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돈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그걸 속물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장남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은 얘기였으니까요. 망설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남집 며느리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시집살이 힘들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제 힘을 꽤 믿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면 되고 어려워도 일하면 되고 내가 마음 먹고 살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감이 저를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예식은 크지 않았어요. 거창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들어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어요. 낯선 냄새, 낯선 가구 배치, 낯선 시선들. 결혼했으니 이제 내 집 같아져야 한다고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더군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고 부족해도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집은 쉽지 않겠구나. 노골적으로 싫다는 것도 아니고 반갑다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철을 참 끔찍이 아꼈습니다. 장남이 최고였어요. 영철이 밥을 먹으면 영철 입맛부터 살폈고 반찬도 늘 영철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철이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집이 흔했으니까요. 장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안도 많았고 며느리는 적응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특별히 나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았죠.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 나는 나.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영철은 퇴근하고 나면 제게 먼저 말을 걸었고 제가 살림하면서도 동대문 일을 놓지 않으려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버틸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식구가 됐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되겠지. 처음엔 낯설어도 살아가면서 가까워지겠지. 그런데 그 믿음은 결혼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철이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날 아침은 너무 평범해서 더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어요. 아이 분유를 타고 시어머니 아침상을 준비하고 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철이 안 보였습니다. 방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었어요. 처음엔 일찍 나갔나 보다 했습니다. 가끔 출근 준비가 빠른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철 씨 오늘 출근 안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평소 즐겨 입던 셔츠 몇 벌이 없었습니다. 속옷도 몇 장 사라져 있었고 신발장에 있던 구두도 안 보였어요. 그냥 밖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 분유병 빠는 소리만 뒤에서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울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영철 씨 어디 간다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야 모르지.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됐습니다. 그래도 영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어요. 삐삐의 숫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 어려운 때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천장만 봤어요.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전날 저녁에도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어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 사라졌습니다. 그건 정말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저는 영철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 고향 사람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봤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걱정합니다. 무슨 일 있나, 어디 간 거 아니냐, 금방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나갔지?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 아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누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사건보다 이유를 궁금해하니까요. 시어머니 눈빛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같이 불안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숨기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빛이 참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들어온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집이 원래 점이나 굿을 자주 하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 향 냄새가 퍼졌고 무당은 앉자마자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붙어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무당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들어와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당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참 불쾌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단하는 눈 같았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문제는 며느리야.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당은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 사주가 세다. 남자를 누른다. 이 여자가 들어오고 집안이 꼬였다. 아들이 집 나간 것도 결국 며느리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게 제 잘못이라니. 그걸 처음 듣는 자리가 무당 앞이라니. 그런데 더 아픈 건 시어머니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한테 왔어요. 저는 피해야 했는데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 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그대로 끌어당겼습니다. 내 아들 데리고 와. 내 아들 잡아먹은 년아. 그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머리카락이 뜯기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통증보다 더 아픈 게 있더군요. 내가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죄인은 나구나. 그날 저는 그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무당은 옆에서 맞장구를 쳤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아이는 울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옵니다.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머리카락이 욱신거렸고 시어머니가 잡아당기던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두피가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며느리였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들이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집은 나를 죄인으로 정해버릴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잘 버티면 될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제 삶이 통째로 삼켜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야겠다. 저는 원래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몸을 움직이면 적어도 생각은 덜 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영철 고향이 강원도 쪽이라는 것, 춘천에 친구가 있다는 것, 지방 친척이 몇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제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찾아다니는 여자.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영철 고향 마을에도 가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혹시 영철이 왔냐고 본 사람 없냐고 묻고 다녔어요. 다들 고개만 저었습니다. 다음 날은 춘천에 갔습니다. 친구 주소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름 하나 들고 여기저기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막막한 짓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랬습니다. 강원도도 가고 지방 친척 집도 수소문하고 예전에 영철이 한번 언급했던 사람 이름을 붙잡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버스터미널 의자에 앉아 아이 젖병을 물리던 날도 있었고 낯선 동네 골목에서 아이 업은 채 한참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저를 찔렀거든요. 찾아왔냐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왜 못 데려왔냐는 눈빛이었어요. 아들도 못 데려오냐는 원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몰았습니다.
몸은 망가져가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멈추면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찾고 있지? 나를 이런 처지에 빠뜨린 사람인데. 나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까지 고생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찾아야 끝이 난다. 찾아야 내가 원망이라도 할 수 있다. 찾지 못하면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날 또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등에 엎여 있다 잠들었다가 깨고 배고프다고 울고 낯선 곳에서 칭얼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등에 엎여 이런 길을 다녀야 하나.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고 어깨는 굳어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버스비가 아까워서 중간중간 걷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영철을 봤다는 말을 해줄까 싶어. 시장통도 돌고 허름한 여관 앞도 기웃거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산다는 게 그런 거였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움직임으로 겨우 버티는 상태. 어떤 날은 낯선 읍내에서 혼자 우동 한 그릇을 시켜놓고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먹일 걸 먼저 걱정하고. 제 입맛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다 봤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이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하고 묻는 일. 고개 저어지는 답을 또 듣는 일. 마을 버스를 갈아타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일.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일. 그 모든 게 다 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영철이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온 게 그렇게 좋았는지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영철을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 없고 전국을 돌아다닌 사람이 나였고 집에서는 머리채를 잡히고 밖에서는 남편 행방을 쫓아다닌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영철이 저를 보고 한 첫마디는 이거였어요.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영철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돌아다녔어요. 사는 게 한스러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사는 게 한스러워서.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었어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아내와 아이와 부모를 두고 한 달을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이 이어졌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됐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돌아왔으면 다 끝난 거냐. 한 달 동안의 공포도, 수치심도, 울음도 다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벽만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돌아와도 깨진 믿음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제 마음 한구석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다 부서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살아야 했고 아이도 키워야 했고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전 같은 마음으로는 다시 못 살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영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었고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는 그냥 이 집안에 같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더군요. 영철이 돌아온 뒤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도 있었고, 살림도 있었고, 시댁도 있었고, 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녔고, 동대문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아이 맡기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다시 데려오고,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고, 밤에는 장사할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게 하루였습니다. 영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 생활이 답답하다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무역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리기도 싫었고 해봐야 아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갔습니다. 파트너가 문제였다느니, 거래처가 약속을 어겼다느니,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나였어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식자재 납품을 한다더군요. 차도 한 대 샀습니다. 저한테 상의라기보다 통보였어요.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거래처가 끊겼다. 원가가 올랐다. 운전이 힘들다.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결국 또 접었습니다. 빚이 조금씩 생겼고 그걸 결국 제가 뒤에서 막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에서 꺼냈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늘 그랬거든요. 이번엔 될 줄 알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운이 없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실망했고, 나중엔 체념하게 됐어요. 체념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거든요. 상대에게 기대가 있어야 화도 나는데, 기대가 사라지면 분노도 힘이 빠집니다. 저는 점점 영철에게 기대하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철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밖에서 사람 만날 일이 많다더군요. 처음엔 일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원래 집에 정 붙이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것들이 눈에 걸렸어요.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도 아니고 집에서 맡을 리 없는 냄새였어요. 바지 주머니에서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철이 말한 장소가 아닌 다른 동네 식당 이름이 찍혀 있었고 시간도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왔습니다. 아이 없고 남편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 나였고, 빚 생길 때마다 뒤에서 막은 사람도 나였고, 이 집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도 나였는데, 영철은 다른 데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가출하고 돌아와서. 돌아왔잖아요. 됐지 않아요. 라고 말하던 사람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는 건 저 혼자 더 상처받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 그 결심은 제 안에서 오래 묵었습니다. 당장 실행하진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영철이 돌아오고 나서도 겉으로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밥상을 받았고, 같은 아이를 부모로서 키우는 모양새는 유지됐어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뒤로 영철 얼굴을 보면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됐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너무 컸어요. 사람은 큰 배신보다
너무 가볍게 던진 말 하나에 더 오래 다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영철은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번 나간 사람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은 방에 있어도 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오늘 무슨 일 있었나, 힘들진 않았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런 걸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궁금하지 않더군요. 그게 참 서늘했습니다. 관심이 식는다는 게 소리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영철이 늦게 들어와도 저는 시계를 덜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늦나, 무슨 일 있나 생각했을 텐데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기대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영철이 사업을 또 시작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준비를 많이 했다. 사람만 잘 만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 같으면 정말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런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속으로 계산만 했어요. 혹시 또 안 되면 얼마나 메워야 할까? 이번엔 어디까지 무너지려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건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계산하는 마음에 가까웠어요. 저도 그런 제가 싫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도 않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보게 됐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크게 무너지면 이전처럼은 안 되더군요. 불륜을 의심하게 된 뒤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향수 냄새가 나던 셔츠를 빨 때 제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기억합니다. 영수증을 들고 한참 들여다보던 날도 기억나요. 여자 이름 적힌 메모를 봤을 때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울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허탈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찾아 헤매던 시간은 뭐였을까? 내가 뒤에서 돈 막아준 건 뭐였을까? 내가 애를 써서 끌고 온 이 집안은 대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니 결혼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끝내지 못해서 유지하는 일. 그게 제 결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사람은 그렇게도 삽니다. 아이가 웃으면 또 웃게 되고 일이 바쁘면 또 정신없이 하루가 갑니다. 장사한 돈이 조금 더 남는 날은 그걸로 위안받기도 했어요. 즉 아주 깜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참고 살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긴 세월을 참고 사는지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늘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숨 쉴 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이 잘 크는 거 보면 버티고 돈 조금 모이면 버티고 오늘만 조용하면 또 버팁니다. 그러다 세월이 훅 지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내 인생이 다 지나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 돈을 모았고 더 제 일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나가더라도 빈손으로는 안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건져 올려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저를 오래 버티게 했습니다. 그 결심은 바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큰 병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어요. 저는 틈나는 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시댁 일은 그대로 해야 했고 아이도 챙겨야 했고 돈도 더 필요해졌습니다.
몸은 자꾸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1년쯤 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오히려 멍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참고 있으면 감정이 바로 안 나오더군요. 아버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 고생이 참 많다. 우리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팠어요.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만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진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 편이 정말 없어졌구나.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도움을 크게 못 받아도 그냥 갈 곳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가서 앉아 있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버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아이도 아직 다 크지 않았고 제 힘으로 다 준비되었다고 말할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제 성격상 못하겠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기대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었어요. 버티는 쪽을 택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진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생각으로 더 모으고 더 일했습니다. 회사도 결국 그만두고 동대문 일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거래처를 넓히고 단골을 챙기고 계절마다 잘 빠지는 물건을 보는 눈도 더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데 쓰고 나면 따로 떼어 모았어요. 영철 몰래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죄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몰래 돈을 모은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준비구나. 그 뒤로 저는 더 확실하게 모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잘 자라줬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어요. 이 집 분위기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바르게 컸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아버지 흉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버지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만큼은 제 눈치 보며 크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세월은 금방 흘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 갔어요. 그 사이 제 삶은 겉으론 비슷해 보였지만 속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언젠가 영철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조금은 기대했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책임감이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아이가 크면 가족을 더 생각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닳게 하더군요. 저는 제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철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게 제 인생 전체를 흔들게 두진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동대문 일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떼오던 물건이 나중엔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을 줄 정도가 됐어요. 저는 새벽 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밤이 길수록 시장은 더 분주했고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도 계산이 빨랐습니다. 겨울 새벽 시장은 손이 시려 계산기를 누르기도 힘들었고 여름 시장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시간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적어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움직인 만큼 결과가 있었고, 제가 본 만큼 판단이 쌓였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집안일하고, 아이 챙기고, 거래처 통화하고, 돈 계산하고, 다음날 물건 정리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목표가 생겼거든요. 언젠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제 40대와 50대를 끌고 갔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들쭉날쭉했습니다. 한 번은 인쇄 쪽 일을 한다더니 얼마 못 갔고, 또 한 번은 동생이랑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크게 말하고, 중간엔 말이 줄고, 끝에는 남 탓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운 건 제가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도 크게 안 남게 된 제 마음이었습니다. 영철이 뭘 하든, 집에 늦게 들어오든, 돈을 벌든 못 벌든, 저는 예전만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이미 묻는 마음이 닳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무렵 아이가 커가면서 집 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다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아이 눈에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왜 엄마가 다 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늘 아이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렇게 넘겼지만 방에 들어와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제가 아무리 감춰도 집안의 공기라는 건 아이가 다 마시며 자라는 거니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 내가 견디는 건 견디더라도 아이 인생까지 여기 묶이게 해선 안 된다. 그 생각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말이 적고 거리를 두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기둥처럼 서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밥을 드시고도 안 줬다고 하시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하셨어요. 손자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고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신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동네 사람이 발견해 연락을 줬고 저는 급히 나가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라고 했습니다. 이미 초기는 지났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영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평생 장남으로 사랑받고 어머니 애정을 다 받고 자란 아들이 정작 어머니가 아프니 제일 먼저 한 말이 요양원이었거든요. 물론 요양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택이죠. 그런데 영철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걸 보니 사람 마음이 보였습니다. 귀한 건 늘 받기만 했지. 책임은 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결국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모시는 일은 말로만 들을 때와 다르더군요. 낮과 밤이 바뀌고 밥을 드리고도 또 안 줬다고 하시고 방금 한 일도 바로 잊어버립니다. 어떤 날은 밤새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에 방울도 달아봤습니다.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게 하려고요. 어떤 날은 음식을 방 안 이불 밑에 숨겨두셨고, 어떤 날은 약을 손에 쥐고도 삼키지 않으셨어요. 씻겨드리는 날도 힘들었습니다. 몸을 안 맡기려고 버티실 때도 있었고, 제가 누구냐며 손을 밀쳐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누구인지 모르셨어요. 밥을 떠먹여드리면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며 저를 경계했어요. 제가 손을 잡으면 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은 부르더군요. 영철아, 영철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알아봐도 아들 이름은 남는구나. 평생 그 집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치매가 와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영철은 어머니가 부르면 잠깐 얼굴만 비쳤습니다. 올해는 못 있더군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답답해했고 시어머니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금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곁에 남는 건 저였습니다. 저는 씻겨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에 돌아다니시면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솔직히 미웠습니다. 예전 일들이 다 떠오르니까요. 무당 불러 저를 죄인 만든 날도, 머리채 잡던 순간도, 제 귀에 소리 지르던 얼굴도 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상대가 밉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까지 버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제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손목은 자주 저렸어요. 밤에 몇 번씩 깨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간병은 사람이 같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약 드리고, 치우고, 또 밥 먹이고, 또 씻기고, 또 약 드리고, 그게 끝이 없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내일 쉬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상대가 덜 아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간병이더군요.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삿대질을 하며 도둑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입에서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들으니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치매란 병이 그런 병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병이 그러는 건데 알면서도 마음은 아프더군요.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안 왔냐고, 왜 이렇게 늦냐고 대문 쪽을 보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다가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결국 마음은 제일 오래 붙잡은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였던 제 자리는 끝까지 어딘가 옆자리인 것 같아서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밥을 드릴 때는 뜨겁지 않게 식히고 삼키기 편하게 으깨고 목 막히지 않게 물을 옆에 놔두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대충 알게 되더군요. 걸음이 이상해지면 얼른 붙잡고 손이 떨리면 숟가락을 더 가까이 대주고 어느 날 표정이 나쁘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걸 제 몸이 먼저 알 정도가 됐습니다. 간병은 그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모르고 싶던 것도 알게 만들고
보고 싶지 않던 것도 보게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 이상한 평온도 배웠습니다. 너무 오래 힘들면 오히려 화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날 넘어가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을 붙잡고 봉투를 건넸을 때 더 크게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인정받으려고 간병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받으려고 모신 것도 아니고 보상받으려고 버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선택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저를 택했어요. 그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원망이 그 한 번으로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내 세월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구나. 적어도 마지막엔 그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언제나 가족관계 순서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받은 사람이 곁에 남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그 집에서 결국 곁에 남은 건 저였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도 마지막엔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시어머니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죽을 조금 식혀 숟가락까지 올려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군요.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어요. 멍하지 않았고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이 분명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아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더니 이불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가져라.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못 믿는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딱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4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머리채 잡히던 날, 버스 타고 남편 찾아다니던 날, 친정 부모님을 보내던 날, 혼자 이불 속에서 울던 밤들, 제 손으로 번 돈을 뒤에서 메우던 날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 그 말을 끝으로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잠깐 돌아왔던 정신이 물 빠지듯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땅은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 쪽에서 넘어온 땅이었는데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더군요. 영철도 몰랐고 시동생도 시누이도 몰랐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남을 끔찍이 아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걸요. 사업을 계속 말아먹고 돈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었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였어요. 저를 머리채 잡고 원망하던 사람이 마지막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준 겁니다. 그 일은 저한테 참 이상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늦게라도 알아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왜 진작은 아니었을까? 그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방식의 마지막 인정이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끝까지 살았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말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잊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라도 저를 사람으로 봐주었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오랜 세월이 조금은 덜 허망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2주는 병원에 계셨어요. 저는 거의 매일 갔습니다. 영철도 가긴 했지만 오래 있지 않았고 자식들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갔어요.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도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밉고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를 찾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늦은 위로였지만 위로는 위로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무엇이 끝나버리니 오히려 몸이 더 무겁더군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날 저는 영철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영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서서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영철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영철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러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쪽만 보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살았는지 영철 씨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영철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조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나 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늦었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런 말 하나쯤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영철은 결국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처음엔 도장을 안 찍으려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허탈하더군요. 사업을 할 때마다 말아먹었고 제가 뒤에서 조용히 막아줬고 생활을 끌고 온 것도 저였는데 끝에 와서는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더는 말로 풀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더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철은 나중에 땅 문서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시어머니 땅이 왜 며느리한테 갔냐. 자기 어머니 재산인데 왜 자기한테 말도 없었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시누이도 뒤늦게 알게 되고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렷한 정신으로 직접 제 손에 건넸고 자필로 남긴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숨겼는지, 왜 저에게 맡겼는지 그 취지도 확인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을 끌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통쾌해서 웃음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됐다 싶었어요.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차장 밖을 한참 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예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차는 계속 지나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걷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세상은 제 사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숨이 깊게 쉬어졌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정리되고 난 뒤 자식들과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많이 숨겼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는 것도 싫었고, 괜히 아이들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겠더군요. 이미 다 큰 자식들이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눈치채고 있던 것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 집에서 나왔어. 더는 거기서 못 살겠더라.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릴 땐 정확히 몰라도 크면서 다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감춘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늘 피곤해 보였어. 근데도 우리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잖아. 그 말에 제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진작 나왔어도 우린 엄마 편이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더 못 나온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들은 저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 삶은 이해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갈 곳도 있어야 하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제 안에 오래 쌓였던 미안함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괜히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아이들 핑계로 너무 오래 참고 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이제는 엄마가 편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니 정말 뒤늦게라도 괜찮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오래 버텼구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 지나간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같은 거였어요. 아프긴 아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런 마음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혼한 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방 2개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 밥상을 먼저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산후. 누구 눈치를 먼저 보지 않아도 되는 산후.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어색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 밥부터 해야 하지. 누구 기분을 먼저 살펴야 하지. 그런 생각부터 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뭔가 할 일을 빠뜨린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천천히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편한 거구나. 이게 원래 내 몫의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베란다에 화분을 들였습니다. 원래 꽃과 식물을 좋아했는데 시댁에서는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화분 2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초록 잎이 예쁜 화분이었고 하나는 꽃이 피는 화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물을 줬습니다. 흙 냄새가 참 좋더군요. 새잎이 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뒤로 하나씩 더 늘어났어요. 2개가 5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되고 나중엔 베란다가 화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물을 주고 잎을 닦고 마른 가지를 잘라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제때 손을 봐주고 제때 햇빛을 쬐어주고 제때 물을 줘야 살더군요. 저는 제 인생에 그걸 너무 늦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늦게라도 하면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더군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만 생각하고 살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만 생각해도 된다고. 이제는 그만 버텨도 된다고. 누가 한 번쯤 말해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준 땅은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땅값이 오른다, 좋은 시기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직 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 마지막 눈빛이 떠오르거든요. 그건 용서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이었어요. 너는 이 집에서 끝까지 살았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철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사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자리에서 살아냈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가끔 28살의 저를 떠올립니다. 봄날 예식장에서 영철 옆에 서서 앞으로의 인생을 그리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알았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여자는 버텼을 겁니다. 7남매 막내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혼자 서울 올라와 보자기 하나 들고 시작했고 누가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여자였으니까요. 그게 저였으니까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봅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날엔 잎이 반짝이고 물 주고 나면 흙 냄새가 올라옵니다. 참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서운하게 만들까 조심하지 않으면서 그냥 식물 하나에 물을 주는 일. 저는 그게 지금 행복이라는 걸 압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화분에 물 주는 것 같은 작은 일이지만 이게 제 거라는 게 좋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손으로 키운 화분들 옆에서 제 마음대로 아침을 시작하는 일.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7남매 막내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여자가 이제 비로소 자기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 값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돌아오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편이 한 달 만에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셨겠습니까? 아이를 안은 채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그 땅 문서를 여러분이라면 받으셨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버텼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끝내 제 이름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살아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